자, 다음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서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는 신라가 먼저 통일을 했었고, 북쪽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발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 이 두 나라를 걸어서 우리는 남북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남북한처럼 둘이 나뉘어져 있죠. 통일신라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여기 밑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서 제일 잘 나갈 때 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발전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라는 일단 통일된 시기를 여기 중대라고 부릅니다. 중대. 여기 약간 흐리기는 한데 중대라고 써 있습니다. 중대. 29대 왕부터 36대 왕까지 요 왕들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요 시기가 이제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 직후부터 이제 마지막에 혼란스러운 시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중대라고 합니다. 신라를 총 3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 상대, 중대, 하대라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 중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는 거야. 중대를 보고 그다음에 신라가 하대에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 중대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전제 왕권 강화입니다. 전제라는 거는 오로지 전자에 제압하다 할 때 그 전제 한자로 이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만든 말인데, 즉 왕권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뜻이죠. 무조건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왕이 뭘 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옆에서 전하 그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면은 반대하는 신하들을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왕이 지 꿀린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 맘대로 해도 될 정도로 왕권이 강화된 그러한 왕권을 일컬어서 전제 왕권이라고 합니다. 전제 왕권. 이 전제 왕권은 통일된 직후에 통일 전쟁을 시작했던 무열왕 때부터 강해지기 시작해서 통일을 완성하는 문무왕 때 강해지고 그다음에 신문왕 때 제일 강력했던 전제 왕권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세 왕은 다 알아둬야 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왕은 바로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나머지는 그냥 밑줄만 치고, 이 밑줄 맞히는 왕들이 내가 밑줄 맞히는 내용들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자, 나름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열왕이라는 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의 국왕입니다. 진골 출신. 원래 신라의 골품 제도에서는 맨 위에 왕족이었던 성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귀족이었던 진골이 있었는데, 이 진골 출신에서는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무열왕입니다. 무열왕. 그리고 이 무열왕 때부터 그 무열왕의 직계자손들이 왕위를 계승을 하면서 다른 뭐 형제나 아니면 먼 친척들이 왕을 하지 못하고 무열왕의 자손들만 왕위를 할 정도로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무열왕 때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해공왕 때까지, 여기 보면 해공왕이 보이죠. 36대 왕인 해공왕 때까지 다 무열왕의 직계자손들이야. 이때 무열왕의 직계자손들만 왕위를 세습했던 시기를 걸어서 신라 중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공왕 다음 왕인 선덕왕은 그러면은 무열왕의 후손이 아니야. 다른 후손이 왕위를 빼앗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신라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를 하대라고 한다. 그래서 무열왕 때는 왜 이렇게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을 하냐면은 무열왕이 바로 이제 이 삼국 중에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왕이야. 백제를 멸망시키는 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업적 덕분에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무왕 때는 이 사람도 역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왕권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전제 왕권이 계속해서 강해졌었고, 그 다음에 제일 왕권이 강했던 신문왕 때의 상황이 이쪽 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왕 때는 일단 왕족이 언제든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진골 귀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통일되고 나서 약간 얘네도 이제 삼국 통일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신문왕이 왕이 된 뒤에도 왕의 말을 잘 안 듣는 애들도 막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김음돌이라고 하는 진골 귀족이었는데, 얘가 반란을 일으킨 걸 계기로 해서 관련된 진골 귀족들을 전부 다 숙청, 그러니까 다 제거해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뭐 관직에서 내쫓고 해서 김음돌의 난이 일어난 걸 기회로 해가지고 진골 귀족의 세력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진골 귀족의 세력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습이 당시 신라에 있었던 이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관청들의 모습인데, 이 당시 국왕이 신라 삼국통일을 하자마자 힘이 강해진다고 그랬었죠. 국왕의 힘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밑에 있었던 진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김음돌이 제거가 되면서 원래는 얘네가 이제 왕을 좀 견제하는, 왕 밑에 언제든지 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귀족 세력이었는데, 김음돌의 난을 진압당하면서 얘네 진골 귀족들의 힘은 약해지고 국왕의 힘이 세집니다. 조금 이따 밑에서 보겠지만은 국왕이 직접적으로 국왕이 직접적으로 만들었던 국가 관청인 집사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이제 국무총리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집사부에 있었던 국무총리인 시중의 힘도 그래서 덩달아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시 진골보다는 신분이 낮았지만, 여기는 진골보다는 신분이 낮은 애들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던 육두품, 좀 똘똘한 학자들이 많았었던 이 신분층에서는 얘네가 이제 똑똑하기 때문에 왕한테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는,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해주면서 육두품의 위상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그러니까 신라 이제 중반부에는 이런 국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힘이 강해지는 반면에 진골 귀족의 힘이 약해지고, 이 귀족들이 모여 있었던, 항상 왕이 얘네들한테 뭔가 할까 말까라고 물어왔던 회의 기관인 화백회의의 힘은 약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왕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화백회의가 동의하지 않아도 왕이 그냥 막 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를 물리치고서 나중에 이제 결국 화백회의를 꺾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화백회의의 수장이었던 상대등이라고 하는 관리의 힘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내용들은 밑에서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강해지고 귀족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시 신문왕은 새로운 학교인 국학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당시 우리 이제 예전 지금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뭐 통일 신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현대 말고 그 이전의 교육은 대부분은 유교 교육을 학교 교육으로 했었습니다. 유교에서는 왕에게 충성을 해라, 부모님에게 뭐 효도해라, 뭐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옛날 사회에서 이 유교 교육을 중심으로, 지금은 국영수 사과를 배우지만은 옛날에는 유교 교육이 학교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도덕 교육이 학교 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유교 교육기관인 국학, 그리고 또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왕권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을 했었죠. 그리고 이 국학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머리 좋았던 애들인 육두품이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위상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똘똘하기 때문에 일도 잘했었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실무들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상이 강해진다. 육두품. 예전에 그 신분제도에서 보기는 했었지만은 요 진골 귀족들은 제일 높은 신분이고 아무것도 뭐 노력하지 않아도 1등급까지 거의 승진할 수 있는 애들이었어. 뭐 노력은 했겠지만은.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육두품, 얘네들은 여기 12등급까지밖에 승진을 못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학자, 똘똘한 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라 중대 시기에는 이 육두품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의 위상이 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밑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정치 조직이 좀 바뀐다고 했었죠. 아까 집사부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일을 하는
이 관청, 집사부라고 하는 관청의 힘이 강해지고 이 집사부의 국무총리였었던 장관인 시중 혹은 중시라고도 합니다. 이 중시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그에 비해서 귀족들이 모여 있었던 화백회의와 그리고 그 귀족들과 화백회의의 수장이었었던 상대 등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문왕 때는 경제적인 정책도 약간 바뀌는데, 원래 옛날에 관리들한테는 어떤 땅을 지정을 해서 어떤 마을이나 땅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림동이야. 도림동을 지정을 하면은, 신라의 관리는 요 도림동에서 세금과 노동력을 거두면서 자기의 경제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도림동 애들 일시키고, 조세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옛날에 농업시대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거뒀었는데, 조세를 거두면서 자기의 경제력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신라의 땅을 노급이라고 합니다. 노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까 김음돌처럼 여기 도림동에 사는 애들 막 수천 명을 다 이끌고 가가지고 아무 때나 얘네들 이제 부릴 수 있었으니까 얘네들 수천 명을 데리고 와서 재수 없으면은 요 관리가 뭘 일으킬 수도 있는 거야?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문왕은 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료전이라고 하는 땅을 관리들에게 관료전이라고 하는 땅만을 줍니다. 그리고 신문왕 때부터는 요 노급이라는 건 폐지됩니다. 그래서 관료전이라는 땅은 노급이랑은 다르게 세금만 거둘 수 있게, 조세만 거둘 수 있게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요걸 거둘 수 있게 하고 노급을 폐지하면서, 즉 관료전만 지급을 하고 노급을 폐지하면서 백성들 함부로 데리고 다닐 수 없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귀족의 어떤 경제적인 힘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약하게 만들어서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켜서 반란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귀족도 돈도 이제 좀 예전보다 적게 벌게 했었다라고 했었고,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바꿨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왕권이 너무 강해. 지가 오로지 다 제압할 수 있었대잖아. 항상 제압할 수, 신하들이 반대해도 다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왕권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됐다. 신문왕 내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 3번 내용입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능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는 이런저런 정치적인 조직과 경제적인 조직이 많이 바뀌는데, 이거 대부분은 거의 다 신문왕 때 이루어졌었던 일들이야. 거의 대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중앙의 행정조직인 집사부가 강해지고 시중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무열왕 때 설치됐던 사정부, 정치를 조사하는 거야. 정치인들을 조사하는, 지금으로 치자면은 검찰 같은 곳입니다. 관리들이 비리를 감찰했었던. 그래서 뭔가 얘가 나쁜 짓을 했다 싶으면 왕이 이 사정부 관리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쟤 좀 감찰해봐라고 해서 조사해서 나쁜 짓 했으면은 처벌하고 했었던 그런 관청입니다. 사정부. 참고로 당시 신라에도 여러 가지 관청들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이제 통일신라 때, 신라 중대 때 새로 생긴 관청이 여기 사정부랑 집사부라고 하는 관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사부는 원래 이전부터 있었지만 힘이 이때 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위에서 봤었고, 백성들에게 정전이라고 하는 땅을 지급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는, 신라가 이제 전쟁도 끝나고 살만도 하니까는 백성들한테 이제 땅을 좀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당시 신라의 모습을 알 수 있었던 대표적인 문서 중에 하나가 촐랑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촐랑문서. 민정문서라고도 하고, 요게 1920년대에 발견됐던 이 문서인데, 촐랑문서. 요 문서의 한자를 쭉 해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 당시 지금의 청주 주변에 있는 사해 점촌을 비롯한 몇몇 마을을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인구가 몇 명이고, 이게 정이라는 게 남자입니다. 남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소자는 이제 어린 남자예요. 어린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어린 여자애는 몇 명이고 이런 걸 조사를 했어요. 막 이제 이 동네의 어떤 현황 같은 걸 조사를 한 거죠. 뭐 가축은 말이 몇 마리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3년 사이에 늘어난 말이 몇 마리이다. 그리고 3년간 태어난 애들은 몇 명이다. 그래서 보면은 3년마다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3년마다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논이 얼마나 있고, 뭐 밭은 얼마나 있고, 뭐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라고 하는 거를 상세하게 조사했는데, 이걸 조사했던 이유가 뭘까? 왜 사람 수랑, 그리고 특히 남자 여자를 구분을 했어. 남자 여자를 구분을 했고, 논이 얼마가 있고 밭이 얼마가 있고 한 거를 왜 조사를 했을까? 당시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에 대한 문서인데 1930년대 발견됐네요. 일본에서 잠깐 발견된 통일신라 당시에 만들어졌던 문서야. 그래서 이 문서를 보면은 얘네가 백성들이 인구도 조사하고 토지가 뭐가 있는지도 조사를 했고 심지어 가축 뭐 그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백성들한테 뭘 걷기 위해서 조사를 했을까? 당연히 그렇죠. 노동력과 생산 자원. 백성들에게 특히 아까 남자들을 조사했다고 했었죠. 인구 중에서 걔네들은 군대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보내려고. 그리고 생산 자원 같은 걸 조사를 해서 나중에 결국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조직도 개편을 하는데 신문왕 때 이것도 완성이 됩니다. 신문왕이랑 관련된 건 다 중요합니다.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신라의 지방행정제도를 완성합니다. 여기 보면은 총 9개의 주가 있죠. 9개의 주로 전국을 나눕니다. 9개의 주로 전국을 나누고, 그리고 5개의, 약간 지금으로 치자면은 미니 수도, 작은 수도인 소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그냥 광역시 같은 것들이야. 신라의 수도는 여기 있는 금성, 지금의 경주입니다. 경주가 수도이긴 한데, 옛날에 신라가, 영토가 처음에는 한 요만했죠. 조금 했단 말이야. 조금 했을 때는 수도인 경주가 여기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었어. 그랬는데 신라 영토가 지금 이만큼 넓어졌단 말이야. 이만큼 넓어지면은 수도가 지금 너무 위치가 어때요? 너무 이렇게 구석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수도가 너무 구석에 치우쳐진 걸 보완하기 위해서 미니 수도인 소경을 5개를 만든 겁니다. 5개. 이거를 오소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오소경. 그래서 구주,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미니 수도인 오소경을 만듭니다. 오소경. 이거는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고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있는 광역시 같은 곳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광역시. 그 다음에 지방에 당시 말 안 들었던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상수리 제도는 지방의 귀족들의 아들들을 수도로 데리고 와서, 경주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교육시켜 주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방 귀족이 말을 안 듣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그 아들들을 죽이는 제도입니다. 죽이는 제도. 그러니까 반인질이야, 반인질. 거의 인질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질 제도.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해서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게 왕한테. 그 다음에 군사 조직을 보면은, 군사 조직은 총 9개의 서당, 중앙 군대가 이제 왕을 지키는 부대, 왕의 호위 부대가 9개의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9개의 부대의 구성을 보면은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었는데, 여기 보면 신라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녹금서당이라고 해요. 녹금서당. 비금서당이랑 녹금서당인데, 황금서당은 고구려인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인들.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랑 싸우기가 좀 벅차니까는 고구려 백제인들을 자기 편으로 꼬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결국은 신라 군대에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가 무기를 들고서 왕을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서당입니다. 서당. 왕의 친위군인데 왕을 호위하는 역할을 했던 게 고구려인들이 황금서당에 있었고, 백제인들도 여기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힘든 일인데, 왜냐면은
신라가 멸망시켰던 고구려인들과 백제인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서 왕을 호위하고 있단 말이야. 잘못하면 왕을 얘네가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야?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건데, 얘네가 그만큼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인들이 통일 과정에서 이제 하나로 뭉쳤다는 얘기죠. 하나로 뭉쳤다. 여기 그래서 구서당이라는 거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상징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북한을 멸망시킨 다음에 북한을 멸망시킨 다음에 대통령 경호원으로 북한 애들을 채용한 거야 지금. 북한을. 걔네 믿을 수 있겠었니? 못 믿겠지? 잘못하면 대통령 경호원 옆에 총 들고 있다가 대통령 쏴버리면 어떡해. 근데 그만큼 당시 신라, 고구려, 백제인들이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정은 지방의 9개 주에 있었던 지방군인데 당시 9개 주 중에서도 여기 한주 지방에는 일정이 더 있었습니다. 일정이 더 있어서 총 10정입니다. 10정. 자, 그래서 국가적인 통합을 많이 이루었던 나라였다. 고구려 백제 지배층들에게 관등, 관리 등급을 부여하기도 했었고 구서당의 고구려 백제 말갈인들은 이제 고구려에 포함되어 있었던 약간 이민족입니다. 이민족들. 그래서 여러 인종들을 부서당에 포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인, 통일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는 국가였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이렇게 잘 나갔던 신라가 8세기 말이 되면은 여러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쇠퇴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해공왕 다음 왕인 선덕왕 때부터입니다. 선덕왕 때부터. 이때부터를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애초에 이 해공왕은 암살됐고 그 다음으로 즉위한 사람이 선덕왕입니다. 선덕왕. 근데 좀 이따 밑에서 보겠지만은 해공왕은 암살됐고 그 다음에 즉위했던 선덕왕이 5년밖에 못해요. 5년밖에 못합니다. 그 다음에 원성왕 뭐 해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은 소송왕은 2년 하다가 죽었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얘도 9년. 얘도 10년도 못했죠. 민해왕은 1년 하고 그냥 끝났어. 그러니까 중간중간 왕을 몰아내려는 그런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 말기 이제 신라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 특히 진골 귀족들이 엄청나게 크게 반란들을 많이 일으켜서 대표적인 반란이 김헌창과 김범문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난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반란이었습니다. 큰 반란. 그래서 왕위 계승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까 봤지만은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됐다는 건 한 왕당 7년도 못했다는 거야. 평균. 한 왕당 7년도 못 해먹고서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뭐 독살당해서 죽고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귀족들이 왕위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신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일어났던 대표적인 반란들입니다. 여기 보면 김헌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었고 김범문 어디 갔지? 김범문은 언제 일으켰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김범문은 아마 강릉에서 어쨌든 그쪽에서 일으켰을 겁니다. 장보고도 반란을 일으키죠. 이때 여기 이제 신라 하대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반란입니다. 그리고 뭐 기환, 원종, 애노 얘네들은 세금 너무 많이 걷는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반란이야. 요거는 백성들의 반란이야. 백성들의 반란. 여기 보면은 농민의 봉기 나오죠. 농민의 봉기. 귀족의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여기 보면은 농민 봉기도 일어났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의 봉기. 이때 진성여왕이라는 여자가 세금 많이 걷는다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됐었고 그리고 귀족들을 대표했었던 이때부터 상대 등의 위상이 강화됩니다. 아까 우리 통일신라 초창기에는 이 상대 등의 힘이 약해졌다고 그랬었죠. 근데 신라 하대가 되면은 진골 귀족들이 막 여기저기서 왕위쟁탈전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힘이 강해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막장으로 올라가서 신라가 이제 멸망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신라의 중앙 귀족들이 막 싸우게 되다 보니까 신라가 망해가니까 결국은 신라의 통제에 벗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나라를 세우는 호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처음에는 지방의 성주, 성의 주인이다라거나 장군이라고 자처, 그러니까 신라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지네가 나는 이 성의 성주인이야, 나는 혹은 장군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사칭을 하는 거죠. 사칭을 해서 각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얘네들 다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 지금 보면 여기 나오는 애들이 다 호족이야. 제일 대표적인 호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족은 여기 궁예죠. 궁예는 나중에 후고구려를 세우는 호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호족은 여기 있는 견훤이 바로 후백제를 세우는 호족이죠. 얘네들 말고도 전국에 수십 명의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각 지역에 나는 장군이야 혹은 나는 성주인이야 라고 하는 사칭을 하면서 조금씩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해서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결국 당시 있었던 신라의 왕은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얘네가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거의 반은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고 반은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센 애들만 있으면은 새롭게 이제 나온 나라들은 힘센 애들만 있으면 굴러갈 수가 없죠. 요 조그마한 나라 안에 어떤 애들이 좀 있어야 돼. 힘센 애들 말고 약간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 좋은 애들로 대표됐던 애들이 바로 신라에서 공부를 잘했던 육두품 세력입니다. 육두품. 원래 육두품 애들은 신라 중대에는 왕을 도와가지고 조언자 역할을 하긴 했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가 신분이 낮아가지고 승진을 못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막 머리가 뛰어나도 승진을 못하니까는 역시 들어가면서 신라의 골품제 사회를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결국 반신라적인 인물들이 됩니다. 반신라적인 인물들이 되고, 그리고 호족들하고 자기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 호족들은 힘이 센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라, 이렇게 운영해라 라고 하는 약간 그 나라 이 지역의 브레인들이 됩니다. 브레인들. 이 호족들의 브레인 역할을 한다. 브레인. 그래서 이 많은 호족들이 나중에는 이제 한 십몇 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세 개의 국가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의 후삼국 시기라고 합니다. 후삼국 시기. 이 후삼국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들 하나씩만 체크하고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후백제는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하고, 후고구려는 궁예가 건국을 하죠. 궁예가 건국을 한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이고, 밑에 통일신라는 왕명을 집행하는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되죠. 집사부. 그 다음에 신라 말기에는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 등의 힘이 세지고,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의 행정조직을 갖췄었다. 그다음에 통일신라 후 한동안 무열왕국의 직계우선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권이 강화됐다. 육두품의 위상은 통일신라 직후에는 상대적으로 강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X입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을 안 시켜주니까는 에이 더러워 하면서 나중에 신라 말기에는 결국은 반신라적인 모습을 보인다.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야. 호족들이랑 다 같이. 그다음에 통일신라는 옛 고구려 백제인들도 신라 안으로 포섭해서 관등도 주고 군대에도 가입시키고 했었죠. 그다음에 통일신라 후 유교 교육기관이 국학이 설립됐었고, 노급이라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조세와 노동력 증발이 가능했다. 고구려 백제 유민을 포용해서 중앙군인 부서당을 만들었었다. 그리고 일부 육두품 유학자들은 골품제 사회를 나중에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